부자들의 자산 관리를 주제로 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상위 0.1%의 자산가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페스의 제이슨 유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이 패밀리 오피스에서 이 초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금융공학을 공부하시고 또 헤지펀드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계시다가 JP모르건, 시티그룹을 거쳐서 현재 알페스에서 시니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이자 화생상품 애널리스트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페스의 패밀리 오피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이 사실 패밀리 오피스라는 단어가 한국 분들한테는 많이 친숙하진 않죠. 저희는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고액 자산가 가문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패밀리 오피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1983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37년째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 금융회사들과는 어떻게 정확히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금융회사들은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택된 가문의 자산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밀리가 있고 또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자산이 있죠. 그 자산들 중에서는 부동산, 건물, 또 미술 작품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금융 자산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수수료를 위해서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한 가문을 맡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적 책임의 수준도 달라요. 우리가 보통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은 적법성의 의무를 집니다. 근데 저희는 fiduciary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해서 신탁자의 의무를 지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일단 첫 번째는 적법성의 의무 같은 경우는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상품이 적절한지만 판단하면 더 이상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커미션이 아무리 높든 뭘 하든지 팔아도 법적인 제재가 없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탁자의 의무로서 이 커미션이나 모든 것들을 다 염두를 해서 고객들의 최고의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품을 실제로 판매를 하진 않고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패밀리의 전통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또 자산의 현황과 소유 구조 그리고 현금 흐름 상황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알맞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팀이 꾸려지죠. 이 패밀리를 전담하게 되는데 이 팀이 자산 운용의 과정에서 특정 상품이 필요하다면 커미션이 없는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찾아서 조언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어떤 경로로도 커미션을 받지 않을 뿐더러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점심을 얻어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지기 역할을 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고객들과 어떻게 관리를 유지하고 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클라이언트가 되기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빌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Lee Family라고 한다고 치면 lee.altfast.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팀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자산의 현황과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항상 24시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만나나요?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또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경제적인 기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어떤지 전략들을 소개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고객 세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혹은 또 손주들까지 같이 자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과 또 철학들을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쓰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특히 돈 문제 관련해서는 대화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가문이 일반 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가문을 맡은 것 같은데 고객의
자산 규모 정도는 어떤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워낙 디테일하고 커스터마이즈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만족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을 이제 2천만 불을 잡고 2천만 있고, 불. 네. 그리고 기존 고객분들 혹은 우리 회사의 이사진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우리 고객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 중인 고객의 금융 자산만 합하면 약 한 15억 불 정도 되고요. 한국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 관리하에 있는 비금융 자산까지 합치면 한 150억 불 정도 네.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민들의 얘기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부자들한테도 자산 관리, 전문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지만 부자가 아직 되지 못한 분들한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보는 것이 부자들은 정말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전략을 쓰고 들으면서 또 이제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접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실 일반 분들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돈을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제이슨 유 상무님이 오늘 빛을 발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텐데요.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그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먼저 부자가 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돈의 흐름이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죠. 네. 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쌓이고 또 그게 지속되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일을 더 늘리고 더 뭐 펄타임 잡을 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들어오는 돈에다 포커스를 맞추기만 하면 절대 이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부자가 되는 거의 비밀은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나가는 데 있는 거죠. 네, 부자가 되는 비법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좋은 요점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가는 돈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자들은 흔히 돈을 군사들에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army라고 할 수 있는데 나한테 100만 불이 있으면 100만 명의 군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한테 몇 명의 군사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날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부자가 되는 과정을 좀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urvival, 그러니까 생존 단계죠. 그 다음에 충분 단계, 잉여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부자가 되는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생존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에 우리의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아무리 일을 해도 계속 통장은 마이너스고 하니까 네.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때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허리띠를 하죠. 졸라맨다고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느껴져요.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군요. 그렇죠. 이때가 생존 단계인데 이때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서라도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남을 때마다 팔타임을 뛰거나 아니면 우버 드라이버 같은 거를 해서 소득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들어오는 돈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힘들 때일지라도
나가는 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가는 돈을 초점을 맞춰서 이 나가는 돈이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더 큰 가치가 돼서 돌아오는가. 나의 가치를 더 높여서 내가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생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맞아요. 정말 쉽지가 않죠. 저희 부모님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셨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많은 분들, 돈을 많이 번 분들도 많이 배워왔고 또 아직 거기에 닿지 않은 분들도 많이 배웠는데 힘들더라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유일한 그 생존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좀 더 장기간의 시점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충분 단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충분 단계는 이제 좀 이 살림이 나아진 거예요. 이 소득 수준이 필요 지출의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 열등제, 경제학 용어로 열등제와 정상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열등제는 값이 싸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물건들이에요. 우리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맥도날드를 가서 때운다든가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든가 하는데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정상제,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로 대체를 해서 먹게 되는 거죠. 이때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1불 더 벌릴 때마다 내가 삶이 더 나아지니까 그렇죠. 먹는 음식도 퀄리티가 좋아지고 이때까지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단계를 더 넘어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돈이 조금 남더라도 아직 내 이 군사들을 전장에 내보낼 만큼의 준비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에 내보낸다는 것은 이 부자들의 돈,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자들의 돈과 결투를 해서 전쟁을 해서 더 돈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포로로 뺏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내 돈이 똑똑하지도 못할 뿐더러 규모도 충분하지가 못해서 아직은 전장에 내보내면 안 되는 수준이죠. 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소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잉여 단계는 어떤 건가요? 네,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소득 수준이 필요한 지출을 넘어서고 이제 열등제를 정상제로 다 대체하고 난 뒤에도 그 다음에도 돈이 남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기 들어서면 이제 더 이상 소득의 증가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평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더 생긴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변화되는 건 없으니까 오히려 재산이 늘어날수록 아, 행복이 돈에 있지 않았구나 하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사람이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인 생존 단계부터 차근차근 허리띠도 졸라매 보고 돈도 아껴보고 해온 분들이라면 돈의 가치를 알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속된 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 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이 전 단계까지는 이 들어오는 돈이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줬다면 여기서부터는 나가는 돈이 나중에 나의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 돈이 얼마나 쉽게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는지 알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 단계부터 나를 대신해서 내 군사들을 다스려줄 사령관을 고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군사의 규모가 이제 제법 커져서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그 사령관을 모실 수 있게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내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더 많은 군사들을 끌고 돌아올지 아니면 적들에게 항복해버리고 도망가 버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 법률, 또 경제 등을 잘 이해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령관을 고용해지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자 반열에 오르면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드디어 도달했어요. 힘들 때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죠. 그리고 유능한 사령관을 통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단계에 드디어 도달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자가 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잉여 단계를 거치면서 재산이 축적이 된 거죠. 저희
그 고객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재산이 축적된 쌓여온 가문들인데 이 영역에 이르면 이제 돈이 숫자에 불과합니다. 행복과 돈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돈을 더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훨씬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상하게 이 영역에 있는 가족들 대부분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못해요. 돈이 더 많아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관계적인 면에서 잃는 게 오히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단계에서는 저희와 같은 패밀리 오피스를 많이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을 얼마를 맡기고 투자 폴포리오를 만들고 그냥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패밀리 전체를 염두에 두고 또 모든 종류의 자산을 그 패밀리의 이익만을 위해 관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 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알페스의 제이순유 상무님께서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셨어요. 이게 맞나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인생은 고수들에게는 놀이터고 하수들에게는 지옥이다. 뭐 지옥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있으면 더 편안하고 돈을 더 벌게 되는 환경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고수가 될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느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들어오는 돈을 이용해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두 단계에서는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용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이었는데 정말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번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네, 다음번에는 오늘 그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사령관이 여러 번 언급이 됐잖아요. 유능한 사령관을 어떻게 고르는지,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선택할 때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앞으로도 알페스의 제이순유 상무님과 함께 이 자산 관리를 주제로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